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질라를 해석하는 4개의 시선이란 제목으로 제가 쓴 평론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작품을 다루고 있는 평론입니다. 1954년 혼다 이시로 감독의 고질라, 1998년 롤랜드 에머리 감독의 고질라, 2014년 가렛 에드워즈 감독의 고질라, 2016년 안노 히데아키 감독의 신 고질라, 이렇게 총 4편을 주제로 평론을 써보았습니다. 이 평론은 제가 매주 쓰고 있는 거예요. 매주 2편씩 쓰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게요. 직쇼, 얼핏 직쇼나 지크쇼라고 들리는 이 단어는 젠장, 제기랄 등으로 영화상에서는 순화되어 번역되는데 빌어먹을, 개새끼, 개자식으로도 번역 가능한 일본인들의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친근한 욕 혹은 감탄사라 할 수 있다. 혼다 이시로 감독의 1954년작 고질라의 러닝타임 3분의 2 지점을 보면 도쿄를 무차별 파괴하며 불바다로 만드는 고질라의 행패가 벌어진다. 피난민들은 어쩔 줄 모르고 멀리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때 한 소년이 직쇼를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내뱉는다. 이 소년은 고질라를 표현할 다른 어휘를 딱히 못 찾은 듯 하다. 사람들은 부모 혹은 자식이 죽었을 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를 반복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섹스할 때 좋아 좋아 좋아를 반복하며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를 반복하게 마련이다. 인간은 극단으로 치닫는 기쁨이나 슬픔을 느낄 때, 어떤 감정이나 분위기에 압도당할 때 오직 한 단어만을 무한 반복할 뿐이다. 이때 다른 단어로 넘어가는 것은 지금의 오롯한 이 감정의 선율을 깨뜨리는 금기 행위일 뿐이다. 단지 한 단어만을 무당의 주문처럼 되뇌이는 것만이 감정 속에 깊이 잠기어 지금의 상태와 기분을 지속하고 온전히 그것에 잠식당하기에 딱 좋다. 소년은 고질라에 압도당했다. 주변 어른들도 고질라에 압도당하긴 마찬가지여서 소년의 직쇼의 침묵으로 응답하며 동조한다. 사실 이들에겐 다른 단어가 불필요하다. 이 단어의 모든 말이 응축되고 압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라지고 지워진 말들 속에서 모든 고질라 영화는 그래서 직쇼라는 한 단어만으로 충분히 요약 가능하다. 고질라는 직쇼한 존재이다. 젠장할 놈이고 빌어먹을 놈이며 개새끼이고 개자식이다. 이보다 더 나은 단어를 솔직히 못 찾겠다. 여기서 무슨 말이, 어떤 단어가 더 필요할까? 이미 충분히 함축적으로 표현되었다. 인류의 기술력이 총집결된 온갖 화기를 쏟아 부어도 고질라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상처조차 입지 않는다. 집채보다, 아니 산보다 큰 거대한 고질라는 입에서 불을 내뿜으며 보이는 모든 것들을 초토화시켜버린다. 자비도 감정도 없다. 저것은 생물이 아니라 마치 파괴의 신 같다. 인간을 초월한 신적 존재에게 우리는 경애와 공포의 감정을 느낀다. 1954년에 일본인들이 고질라에게서 느꼈을 공포는 정확히 1945년까지 제1, 2차 세계대전의 한가운데서 그들이 직접적으로 당하고 온몸으로 전율하며 느꼈을 그 전쟁의 공포와 정확히 일치한다.
소년의 공포에 질리도록 압도당한 얼굴은 미국의 공습과 두 차례의 핵폭탄 투하에 전적으로 굴복하고 짓눌린 일본인들의 영혼의 얼굴을 대변한다. 영화는 시대를 대변한다. 혼다 이시로 감독의 1954년작 고질라가 왜 핵 방사능을 그토록 노골적으로 거부하는지는 21세기 환경운동론자의 시선이 아니라 1954년의 반전평화론자의 시선으로 혹은 1945년의 패전국 국민의 시선으로 보아야지만이 정확히 보인다. 이 영화는 반딧불이의 묘에서 느껴지는 전쟁 피해자 의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전쟁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승전국들에게 호소하는 격이라 심기가 무척이나 불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 영화는 핵 발전소나 핵 전쟁을 반대하는 영화가 아니라 일본이 또다시 본토에 핵폭탄을 맞으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럴 순 없다고, 그건 악몽이자 지옥이라고 공포에 떨며 당신들이야말로 고질라 같은 악마적 존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영화다. 영화가 호소하며 자비를 구하는 대상은 당연히 미국인이다. 고질라는 미국이다. 인간의 얼굴로 어쩌면 이렇게 처참한 파괴를 하느냐고 직쇼를 연거푸 5번이나 외치고 있는 것이다. 영화에서 전쟁의 잔상은 차고 넘친다. 인트로 시퀀스에서 고질라 발소리로 들리는 쿵쿵 하는 규칙적 진동음은 서스펜스를 주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대포나 탱크를 발사할 때 나는 소음과 같다. 고질라가 울부짖는 굉음은 공습이나 폭격 시에 지상에서 귀를 막아도 들리는 폭탄이 찢어지고 건물이 찢어지고 사람이 찢어지는 파열음의 종합과도 같다. 고질라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고요한 바닷가에서 한가롭게 악기를 연주하는 선원들 앞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배에서 댄스를 추며 유람하는 청춘 남녀 앞에 고질라가 등장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전쟁은 평화롭고 여유롭고 한없이 다정다감하며 때론 느긋하고 나긋하던 일상의 어떤 순간을 짓 이기고 들어와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폐허로 만들어버린 죽음의 숨결과도 같이 불현듯 찾아왔다. 사실 이 영화의 모든 장면들의 주체이자 주어를 기존의 고질라가 아니라 전쟁이라 뒤바꾸어도 등장인물들의 반응과 거리의 처참한 결과는 동일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전쟁이란 고질라와 같은 것이다. 이 영화의 폐허는 고질라의 폐허 이전의 전쟁의 폐허였다. 당시 관객들은 뼈저리게 사무치게 알아보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 영화는 기록 영화로서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1945년으로부터 불과 9년의 시간만이 흐른 1954년에 만들어진 영화답게 세계대전 속에 놓여있던 일본인들이 어떻게 전쟁을 통과했는지 그 흔적들을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 생생히 느낄 수 있다. 21세기의 관객이 보기에 지나치게 설명적인 이 영화는 20세기 중반 전쟁통을 라디오 하나에 온 신경과 온 귀를 의지하며 버텨냈던 수많은 일본인들에게 당연한 뉘앙스로 다가갔을 것이다. 세계 지도가 펼쳐진 브리핑실에서 상황이 설명되고 정부 관료들이 사건 정황을 파악하고 유가족들이 군인의 설명을 듣고 청문회에서 토의가 진행되고 마을과 도시에서 대피하라는 차분한 톤의 방송이 울리면 피난민들이 줄을 지어 대피소로 향하는 등등의 무수한 말로 뒤덮인 장면들의 나열은 묘하고도 진한 전쟁의 긴장감과 공포를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영화 막바지쯤에 등장하는 여학생들이 강당에 때로 모여서 진지한 표정으로 고슬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은
우리나라 7, 80년대 군부 독재 시절에 경직되고 권위적인 강압적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데,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전국민 강제 총동원의 악몽을 상기시키는 소름 돋는 장면임이 분명하다. 특히 고질라에게 속절없이 짓밟히고 부서지는 건물들과 불타는 마을은 조잡한 미니어처로 표현되었는데, 21세기의 리얼함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그토록 인위적이고 초라한 가짜이기에 더더욱 전쟁의 과정과 결과로 부서지는 것들이 얼마나 인위적이고 초라한 것들 뿐이었는지를 결과적으로 상징하는 장면이 되고야 말았다. 이 영화에선 2명의 과학자가 나오는데, 이 두 과학자는 전후 일본 경제를 견인할 희망의 상징과도 같다. 영화 초반 시골 섬의 어떤 할아버지가 전해 내려오는 전설 속의 고질라에게 사람 재물을 바치던 이야기를 상기된 표정으로 열변을 토하며 설명하는 장면이나, 마을 사람들이 모여 탈을 쓰고 전통 음악과 춤을 추는 장면은 과학과 대비되는 고질라를 대하는 미신적인 온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미신과 과학, 둘 중 이 영화는 과학의 손을 들어준다. 초자연적 현상을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는 끝내 과학의 성공으로 인간에게 승리를 안겨준다. 1954년으로부터 60여 년을 더 살아낸 우리는 지금의 일본이 이 두 과학자가 상징하는 메커니즘에 의해 전쟁 피해를 완벽히 복구하고 세계를 주름잡는 초강대국이 되었음을 안다. 첫 번째 과학자는 사람들이 고질라가 막대한 피해를 주니까 당연히 죽이려 들자 그래도 죽이기엔 너무 아깝다며 탄식한다. 모두가 고질라를 죽이려고 해. 어째서 물리위생학적으로 연구하려고는 하지 않는 거지? 2번 다시 없을 기회인데. 안방이나 영화 객석에서 이 영화를 감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과학자의 말이 당연한 듯 보일지 모르겠으나, 실제 고질라가 당신의 도시와 마을에 나타났고 당신의 집이 불타버렸고 당신의 가족이 고질라에게 죽었다면 그래도 이런 말을 내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상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이 눈앞의 피해와 살인과 불난리와 초토화된 도시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른바 장인 정신이다. 한 분야에서 끝장을 보는 태도다. 이런 불굴의 마인드로 소니, 닌텐도, 혼다 등의 기업들이 세계를 제패했다. 두 번째 과학자는 고질라를 죽일 유일한 방법인 산소폭탄, 옥시전 디스트로이어를 만들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 골방에 틀어박혀서 과학자의 자세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른바 오타쿠 마인드다. 산소폭탄은 물속에 투하되면 순식간에 산소를 증발시켜 모든 숨쉬는 생명체를 뼈만 남기고 죽여버리는 가공할 만한 파괴력의 무기다. 이 과학자는 산소폭탄이 나쁜 사람들 손에 들어가면 수소폭탄처럼 인류를 파멸시킬 것이란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자신은 산소폭탄을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며 과학자를 찾아와 사정하는 사람들에게 안 된다고 하다가 끝내 이들의 설득에 넘어간다. 이 과학자는 자기가 갖고 있던 산소폭탄의 설계도를 불태워버리고 바다에서 쉬고 있던 고질라를 산소폭탄으로 죽인 뒤 자신도 물속에서 자살을 택한다. 일본을 패전국으로 만들어버렸던 수소폭탄의 오마주 같은, 혹은 수소폭탄보다 더 뛰어난 살상 무기인 산소폭탄을 일본인이 만들고 그걸 만들어낸 일본 과학자는 나쁜 놈들의 손에 산소폭탄이 넘어갈까봐 정의롭게 자살을 택한다? 언뜻 도덕적으로 숭고해 보이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전승국을 향한 야망이랄까, 갈망이 느껴진다. 이 과학자는 한쪽 눈에 까만 안대를 하고 있다. 알다시피 안대는
해적의 상징이다. 또한 이 과학자는 애초부터 혼자만 알고 있었더라면 아무도 몰랐을 산소폭탄의 실체를 굳이 여주인공에게 몰래 보여주고 비밀로 하라고 신신당부한다. 이런 자가당착, 아이러니, 코미디한, 엽기적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쨌든 혼다 이시로 감독의 1954년작 고질라는 전쟁의 피해, 과거와 복구, 현재, 극복, 미래까지를 모두 담아낸 수작임에 틀림없다.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거대 지렁이를 수집하는 한 과학자 앞에 깔끔한 양복을 차려입은 진지한 표정의 두 남자가 찾아온다. 니코 타포파폴리스 박사요? 타토폴로스입니다. 이름이 너무 어려워 벌어진 해프닝. 이 영화에서 내 기억으로 최소 3번 이상 타토폴로스 박사의 이름은 타인에게 잘못 발음되어진다. 개그의 포인트 중 하나는 반복하는 것. 정부의 요청 혹은 명령을 받고 고질라가 나타났다는 섬으로 간 박사에게 군 관계자는 물어본다. 니코 타포다 펠레스 박사? 타토폴로스입니다. 빵 터지진 않지만 이런 자잘한 개그 포인트들이 이 영화 곳곳에 의도적으로 포진되어 있다. 1998년 롤랜드 에머리 감독이 만든 고질라는 장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영화다. 2시간 남짓한 영화에 멜로, 코미디, 액션, 스릴러, 공포, 드라마, 재난, SF 등등 온갖 장르가 비빔밥처럼 다 들어가 있다. 단순한 장르 혼합이 아니다. 각각의 장면들은 그 자체만 뚝 떼어놓고 보면 온전한 멜로로 기능하고 때론 온전한 코미디로 때론 온전한 액션으로 기능한다. 다양한 취향의 전 세계 관객들을 포용하고자 하는 전략적 노림수다. 한마디로 테마파크 같은 영화를 만들어 놓았다. 바이킹뿐만 아니라 회전 목마, 롤러코스터, 귀신의 집, 호름 라이더는 기본이고 워터파크에 불꽃놀이에 퍼레이드까지 온갖 취향의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품을 수 있는 다양한 섹션들이 두루 존재한다. 이런 전략은 무수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익히 보아왔다. 어차피 목표는 최대 수익 창출하기 위한 영화다. 장르뿐 아니라 재미도 최대한도로 끌어올리면 그만이다. 예를 들어보자. 장 르노가 연기한 필리페 로체는 프랑스 사람으로 나오는데 사건 현장마다 출연하며 마치 보험회사 직원인 양 행세한다. 서스펜스적 추리 요소를 가진 미스테리한 인물인데 영화 막바지에 가서 고질라를 제거하라는 특명을 품고 미국에 잠입한 프랑스 요원임이 밝혀진다. 오드리는 한때 타토폴로스 박사의 대학 시절 애인이었던 기자인데 몇 년 만에 타토폴로스를 우연히 TV로 보고 그에게 연애 감정을 품는다. 이 두 사람이 화면에 등장하면 로맨스 영화 같은 꽃향기가 스크린 너머로 날아온다. 찰스 케이맨은 오드리의 언론사 상사로서 특종을 가로채는 얄미운 상사다. 케이맨이 나올 때마다 관객들은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 일종의 부조리 드라마를 보는 듯한 기분이다. 시장은 정치적 야심을 갖고 행동하기에 조롱과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장군은 고질라를 어떻게든 제거하기 위해 작전을 세우고 병력을 배치하기에 군사 작전물이 된다. 이처럼 인물마다 부여된 장르와 역할이 제각각이어서 관객들은 덕분에 2시간 동안 여러 편의 영화와 여러 인물들의 삶을 대리 체험한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든다. 감정으로 표현하자면 실실 웃다가 의문을 갖다가 액션에 전율하다가 로맨스 부분에선 설레다가 다시 낄낄거리다가 액션 파트에선 쫄깃한 긴장감을 갖다가 공포를 느끼고 이런 식이다. 감정, 경험의 종합 선물 세트다. 이런 영화가 적어도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잘 먹혔다. 거대 자본과 할리우드의 축적된 내공과 역량의 시너지를 발휘하여 가능한
오락 영화들이었다. 흔히 말하는 킬링타임용 블록버스터가 그런 영화들인데 대표적으로 고스트버스터즈, 주만지, 나홀로 집에, 터미네이터 등이 그러하다. 극단적 대중성을 추구하는 이런 류의 영화들, 물론 작품성이 있는 영화들도 꽤 있었다는 시대와 호흡하며 많은 이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영화 산업의 호황은 미국 경제가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던 시기와 겹친 덕분이기도 하다. 롤랜드 에머리 감독은 1996년 우주인 때려잡는 재난 극복 영화인 인디펜던스 데이가 초대박을 치면서 일편단심 이 분야의 장인이 되기로 마음을 굳힌 게 분명하다. 고질라도 일종의 고질라 때려잡는 재난 영화다. 감독의 이후 필모그래피를 보아도 투머로우 2004년, 2012, 2009년, 미드웨이 2019년 등으로 스펙타클하게 와장창 파괴하고 날려버리는 영화들 위주로 찍으셨다. 파괴왕이란 별명도 있으시다고 한다. 사람이 참 우직하게 일관성 있어서 좋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주라기 공원에서 티라노사우루스가 1993년 나왔으니까 1998년 나온 고질라가 왠지 티라노를 닮은 것 같은 기시감이 드는 건 착각이나 우연이 아니라 필연일지도 모르겠다. 대중에게 익숙한 공룡 디자인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것은 영리하고 효율적이며 편리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롤랜드 에머리의 고질라는 일본의 원조 고질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고질라 시리즈의 오랜 팬들이 이 근본 없는 영화를 싫어하고 조롱하는 건 당연하다. 1954년의 고질라는 걷는 것조차 불편하게 보일 정도로 묵직하게 천천히 걸었다. 하지만 1998년의 고질라는 마치 도마뱀처럼 날렵한 다리를 가지고 빌딩 숲속을 뛰어다닌다. 전투기의 미사일을 무빙으로 요리조리 피하는 건 기본이다. 어떻게 수백 발을 쏜 것 같은데 한 발도 기적적으로 맞지 않는지 신기하기만 하다. 물론 영화에서는 도마뱀, 아니 고질라 체온이 낮아서 열추적 미사일이 빗나간다는 친절한 설명이 있긴 하다. 영화를 보다 보면 고질라가 부수는 건물보다 고질라가 미사일을 피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군인들이 부숴버리는 건물의 피해량이 더 막대해 보인다. 오리지널 고질라 디자인은 지나치게 정적이라 이런 급박한 액션씬은 불가능했다. 롤랜드 에머리는 고질라의 신체를 변형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스펙타클 액션, 숨바꼭질 추격 영화를 만들어내고야 말았다. 덕분에 보는 맛은 살아있다. 저건 고질라가 아니라 티라노사우루스의 거대화 버전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마음이 편하다. 이런 영화에서 개연성을 따지는 건 불순하고 멍청한 짓이다. 그저 매 순간, 매 장면들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즐기면 그만이다. 이 영화는 순간적인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영화이기도 하다. 마치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순간을 담아내듯 장면들이 순간에만 기능하고 존재하도록 만들어졌다. 고릴라가 처음 등장하는 씬을 보자. 비 오는 날 꺼벙하고 순박하게 생긴 할아버지 한 분이 낚싯대를 들고 부두로 나간다. 해안가 철창 너머로 친구들이 말한다. 어이 조, 송사리라도 잡으려고? 할아버지는 답한다. 그럼 좋지. 큰 게 물릴지 어떻게 알아? 할아버지는 미끼를 던지고 술을 마신다. 이내 무언가 미끼를 무는데 낚싯줄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풀려나간다. 월척이라고 친구들은 놀려대는데 할아버지는 한껏 긴장한 얼굴로 나와 한판 하자는 거야? 라 말하며 낚싯대를 당기다가 그만 낚싯대를 놓쳐버리고 만다. 할아버지의 당황하는 표정이 클로즈업 되고 눈앞에 평면이던 수면이 거대한 포물선을 그리며 어떤 거대한 형상이 접근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점점 접근하는 거대 물체를 피해 할아버지는 해안가로 종종 걸음으로 달아난다. 나무 데크는 차례차례 부서지는데
혹시나 할아버지가 물에 빠질까 염려되지만 할아버지는 멋지게 해안가에 꼴이 난다. 이 할아버지는 오직 이 장면만을 위해 동원된 엑스트라로서 기능한다. 이후 영화의 전개와는 아무 상관없는 고질라 등장씬의 스펙타클과 서스펜스를 위한 의도적 연출로서만 작동하는 인물과 장면인 것이다. 이런 장면, 인물들의 짜집기가 이 영화의 본질이자 핵심이다. 그래서 이 영화가 장르 종합 선물 세트이고 테마파크이며 폴라로이드 사진의 나열인 것이다. 이건 대본을 쓰다가 혹은 영화를 찍다가 이런 장면을 넣으면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런 장면은 어떨까 하며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만들어진 영화 같다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 임기응변의 영화 만들기. 서사의 중심에는 스토리나 가치나 인물이 아니라 강렬한 씬, 인상적인 씬, 기막히는 씬, 웃기는 씬, 긴장되는 씬 등등이 자리할 뿐인 영화는 이렇게 탄생한다. 이 영화를 제대로 본 사람들은 특정 장면만을 마치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은 것처럼 기억할 뿐이다. 나도 20여 년이 흘렀건만 이 할아버지 씬은 아직도 기억할 정도로 인상적이었다. 물론 이 영화를 마냥 비판하고 조롱하는 것만은 아니다. 어떤 영화는 장면으로 기억된다. 이런 시도도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다. 고질라에게 사람들이 얼마나 기막히게 다양한 방법으로 재치 있게 당하는지 영화는 전시한다. 주변 사람들은 고질라를 보고 기겁해서 달아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헤드폰 쓰고 신문 읽던 한 남자는 자신의 트럭이 고질라의 입에 의해 하늘 높이 들어 올려치고 운전석에서 핸들만 겨우 붙잡고 달랑달랑 버티다가 못 견디고 땅으로 추락하고 만다. 실제라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처참한 광경이었겠지만 영화는 그저 보고 즐기라고, 가볍게 넘기라고, 남자의 이후 사연은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고, 그저 엑스트라일 뿐이라고, 관객들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다음 장면으로 빠르게 인도할 뿐이다. 이 남자는 그렇게 장면에 떠밀려 사라졌다. 정말이지 그 장면만 떼어놓고 보면 인상적인 장면들이 수두룩하다. 아이디어의 전시장 혹은 박물관 같은 느낌이다. 특히 이 장면은 아직도 기억난다. 겁없이 특종을 위해 고질라의 정면에서 촬영하던 한 남자는 미처 고질라의 거대한 발을 피하지 못하고 밟히고 마는데 놀랍게도 고질라의 갈라진 발톱 사이 공간에 서 있어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기자는 전율하며 고질라의 꼬리를 돌아보는데 차마 아무 말도 내뱉지 못하고 울먹이면서도 환희에 찬 얼굴로 생존의 기쁨과 감격을 표현한다. 이런 다분히 의도된 장면들을 기어이 연출하고 마는 것이 롤랜드 에머리의 장기라면 장기이겠다. 스토리도 창의적이어서 엄마 고질라가 땅속에 두더지처럼 땅굴을 파고 다니고 전투기의 추격을 따돌리며 숨바꼭질을 하고 물속에서 달아나다가 끝내 어뢰에 격추되어 죽었나 싶었는데 메디슨 스퀘어 건물에 알을 100여 개나 낳았는데 하필 그곳에 주인공 일행이 갇혀 꼬마 고질라들과 필사의 추격전이 벌어지고 아무튼 오락 영화로는 최고다. 꼭 보시라. 2014년 가렛 에드워즈 감독은 새로운 고질라 시리즈를 리부트하며 롤랜드 에머리가 20여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고질라 테마파크를 부숴야겠다고 생각했다. 안타깝게도 롤랜드 에머리는 예정된 속편을 찍지 못했고 고질라 애니를 만들면서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가렛 에드워즈의 전략은 단순했다. 단 하나의 장르에 집중하기. 그 장르는 미스테리였다. 사람들이 고질라 타이틀의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는 이유는 단 하나, 고질라를 보기 위해서다. 선임 감독 롤랜드 에머리는 영리한 할리우드 감독답게 고질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의 모든 창의적 액션 씬을 고질라의 체형과 설정까지 바꿔가며 훌륭하게 나열하며
관객의 기대에 전적으로 부응했다. 덕분에 영화는 망했다. 관객의 욕망에 충실하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는데도 망했으니 남은 답은 역발상, 최대한 보여주지 않는 것밖에 없었다. 가렛 에드워즈 감독은 2010년 몬스터즈란 영화에서 극초반을 제외하고 대략 1시간 30분 동안 몬스터를 관객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스토리와 연출의 힘만으로 영화를 끝까지 밀고 간 것이다. 이런 감독이었기에 워너브라더스의 수뇌부는 가렛 에드워즈에게 고질라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긴 게 분명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제작비 1억 6천만 달러에 월드 박스오피스 최종 수입이 5억 3천만 달러에 달했으니 말이다. 만약 이 영화가 망했더라면 이후 고질라 시리즈의 제작 전망도 불투명했을 게 분명하다. 여러모로 고맙고도 다행스러운 성공이었다. 이제부터는 가렛 에드워즈의 전략이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 구체적 장면을 통해 분석해보자. 산드라 브로디는 직원들과 핵발전소 안에 수리하러 들어간다. 쿵쿵 하는 소리와 함께 핵발전소 전체가 흔들린다. 물론 관객들은 지진이 아니라 고질라의 발자국 소리임을 직감으로 안다. 핵발전소의 일자 통로 뒤편으로 핵가스가 빠르게 유출되고 산드라와 일행은 죽을 힘을 다해 입구로 달린다. 통제문 앞에서 책임자이자 산드라의 남편인 조 브로디가 무전기를 들고 초조해하며 기다리고 있다. 결국 산드라는 빠져나오지 못했고 조는 눈물을 머금고 괴성을 지르며 통제문을 닫아버린다. 보통의 액션 영화였다면 산드라와 일행들은 당연히 살았을 것이다. 통제문의 동그란 유리창으로 산드라는 남편 조에게 말한다. 포드를 잘 지켜줘. 좋은 아빠가 되줘. 우린 못 나가. 이것이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리고 15년 후 포드는 어엿한 군인이 된다. 자, 이 장면은 감독의 연출 성향을 잘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다. 여기서 실제 고질라는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는 쿵쿵 하는 발자국 소리와 다급하게 새어나오는 가스와 이를 피해 도망가는 산드라 일행을 통해 고질라의 실체를 간접적으로 느끼며 미지의 공포감에 휩싸이게 된다. 서서히 목을 조여오는 자력으로는 절대 풀 수 없는 동화줄과도 같은 서스펜스다. 이런 긴장이 영화 내내 지속된다. 공포 영화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귀신이 등장하기 직전까지의 긴장감 때문이다. 정작 귀신은 무섭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귀신은 보통 우습거나 끔찍하거나 귀괴할 뿐 무섭지는 않다. 그래서 공포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들은 최대한 귀신의 등장을 지연시키면서 공포감을 극도로 조성할 뿐이다. 가렛 에드워즈도 마찬가지여서 고질라를 쉽사리 관객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일부러 감추고 일부러 조금씩 노출시킬 뿐이다. 할리우드는 현재 이 정도 수준까지 진화한 것이다. 이미 너무 많은 스펙타클과 판타지와 화려한 액션에 피로감을 느껴버리고 쉽게 질려버리는 수준 높은 관객들에게는 이처럼 보여줄랑 말랑 밀당하는 전략만이 유효하다. 할리우드의 자업자득이기도 하다. 역치와 저항은 갈수록 높아지고 레퍼런스는 시간이 흐를수록 쌓여만 가니까 고도의 지능과 계산 능력이 감독의 제1 요건이 되는 건 당연한 결과다. 고질라를 보러 극장에 간 관객들이 최초로 맞이하는 괴수는 엉뚱하게도 무토다. 이 넓적한 바퀴벌레에 기다란 팔다리를 달아놓은 것 같은 괴상한 생김새의 무토를 본 관객들은 갸우뚱한다. 어라? 얘는 또 뭐야? 알에서 깨어난 무토를 주인공 포드와 아버지 조가 동시에 목격한다. 이 영화는 관객의 심리를 교묘히 활용한 반전 요소들을 영리하게 2중, 3중으로 배치했다. 고질라를 보고자 하는
욕망을 최대한 고조시키고 동시에 지연시키면서 대신 다른 괴수들을 먼저 살짝 맛보기로 보여준다. 관객들은 고질라가 대체 언제 나타날지, 저 괴수들의 정체는 무엇인지 자연스레 궁금해 한다. 여기다가 괴수들을 연구하고 전문적으로 통제하는 비밀 연구 단체인 모나크와 모나크의 수장 세리자와 이시로가 새롭게 등장한다. 무언가 거대한 흑막이 느껴지는 것이다. 이른바 몬스터 유니버스의 세계관이 모나크 덕분에 펼쳐지는데, 이는 다른 평론에서 이어서 말하도록 하겠다. 무토와 모나크 덕분에 고질라 단방향으로 치닫던 욕망, 호기심의 물줄기가 최소 3개의 물줄기 고질라, 무토, 모나크로 다변화해서 흐르기 시작한다. 영리한 상인은 레고 미니 피규어 하나를 사러 온 손님에게 최신판 곰돌이 푸 하우스와 프렌즈 하우스를 연달아 보여준다. 그러면 손님은 미처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전에는 없었던 욕망이 새롭게 솟아나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계획에도 없던 상품을 얼떨결에 구매한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지점들이 너무 많아도 문제이겠지만, 이처럼 새로운 정보와 떡밥들을 조금씩 추가하는 것은 관람을 즐겁게 만들고 기대하게 만드는 탁월한 요소라 할 만하다. 무토를 비롯한 괴수들은 철저히 인간의 시점, 아래에서 위로 보여진다. 원경에서 실체를 한 번에 원샷으로 잡아버렸다면 후련한 맛은 있겠지만 신비함이나 공포감은 훨씬 반감되었을 것이다. 괴수들은 안개나 어둠에 둘러싸여 있어서 희미하게 보이며 주로 거대한 다리만이 위압적으로 보여질 뿐이다. 주인공 포드가 무토를 겁에 질려 올려다 볼 때에도 고글을 착용하여서 고글 테두리가 까맣게 그려져 시선의 제한이 카메라에 생겨버린다. 의도된 연출이다. 최대한 카메라의 시선을 절제하고 관객들의 시선을 차단함으로써 궁금증과 공포감을 극대화시켜버린다. 이런 요소들이 중첩되어 이 영화는 롤랜드 에머리의 영화처럼 쉽사리 소비되지도 그토록 가볍게 증발하지도 않는다. 롤랜드 에머리의 최대 실수는 고질라를 결과적으로 너무도 우습고 가벼운 존재로 만들어버렸다는 데 있다. 역사는 가벼움을 기억하지 않는다. 팬들도 가벼움을 좋아하지 않는다. 오늘날 거의 모든 히어로, 액션, 판타지, SF 영화들이 그토록 진지하고 무거워지는 결정적 이유다. 무거움만이 역사에 기록되기 때문이다. 요즘 관객들은 스토리의 깊이감에서 오는 깊은 재미와 무게 있는 캐릭터에서 오는 무거운 재미와 세련된 연출에서 느껴지는 세련된 재미를 원한다. 확실히 1998년에 비해 2014년의 고질라는 재미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요즘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영리한 전략이었다. 영화가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나서야, 즉 절반의 러닝 타임이 경과해서야 고질라의 등짝이 스크린에 나타난다. 모나코의 수장 세리자와 이시로, 와타나베 켄이 물살을 가르는 고질라의 뾰족뾰족한 등에 솟은 괄키를 망원경으로 포착한 것이다. 단지 고질라가 헤엄치는 것뿐인데 그 물살이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도시를 덮친다. 사람들은 물살을 피해 혼비백산 달아나기 바쁘지만 이내 빌딩 사이로 물은 가득히 들어차서 강처럼 흐르고 아비규환의 지옥도가 펼쳐진다. 고질라는 재난당한 도시를 어슬렁 돌아다니는데 꼬리만 살짝 보이고 울음이 어디선가 희미하게만 들린다. 물론 마음만 먹었으면 그 큰 덩치가 안 보일 리 없다. 카메라는 애써 고질라를 회피하고 있다. 덕분에 관객들은 애간장이 타들어간다. 한편 주인공 포드가 탄 자기부상 열차를 무토가 공격하고 비행장으로 진격하는데 인간들의 대항은 별 쓸모 없어 보인다. 전투기의 총알은 전혀 먹히지 않고 전투기는 찢겨진 종이처럼
무토의 공격을 받아 바닥을 나뒹군다. 인천국제공항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거대한 격자식 유리창 너머의 전경처럼 여기서도 카메라는 창문 밖의 무토가 비행장을 파괴하고 난장판을 치는 모습을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는 누군가의 시점으로 와이드하게 보여준다. 왼쪽 끝편의 무토를 보여주던 카메라는 추락해 불타면서 나뒹구는 비행기의 파편을 따라 서서히 오른쪽으로 이동하더니 이내 거대한 고질라의 발을 대뜸 보여준다. 그 발의 크기는 워낙 압도적이어서 보는 이의 숨을 먹게 만들 정도로 거대한데 다리 하나가 거의 빌딩 하나 우뚝 솟은 것 같은 웅장함을 선사한다. 그리고 드디어 고질라는 온전한 모습으로 관객들에게 전신이 보여지고 굉음을 울부짖는다. 관객들은 저도 모르게 환호하고 열광한다. 이제 무토와의 본격적인 타이틀 매치가 진행되겠구나 싶은데 이내 화면은 잠자는 아이의 얼굴을 비춰버린다. 탁월한 배신이자 영악한 강약 조절이다. 절정의 순간에 가차없이 맥을 끊어버린다. 자는 아이 앞에 TV는 긴급 뉴스로 무토와 고질라의 싸움을 보여준다. 물론 앵글도 좋지 않고 화면 상태는 더더욱 좋지 않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는 TV 끄고 얼른 자라고 타이른다. TV 소리는 무척이나 작게 들릴락 말락하고 엄마가 틀어놓은 것으로 보이는 경쾌한 음악 소리가 이질적으로 들린다. 관객들은 자신이 그토록 보고 싶은 장면을 애간장 타며 좁아터지고 흐릿한 TV 화면으로 본의 아니게 힐끔힐끔 훔쳐보는데 카메라는 그런 관객들의 욕망에 무심한 듯 아이의 얼굴을 놀리듯 다시 비춰버린다. 엄마는 아이를 툭툭 치며 얼른 자라고 반복해서 말하는데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엄마 저거 봐 공룡이야 라고 말해준다. 이제야 엄마는 TV 화면을 보고 알아차린다. 그렇게 고질라와 무토의 전투씬은 종결되어 버렸다. The end. 제작진을 비롯한 감독은 얼마나 무토와 고질라의 전투 장면을 보여주고 싶었을까? 이것이야말로 세련된 연출의 극치다. 내가 아카데미 작품상 탈 법한 예술영화가 아닌 오락영화에서 이런 미친 연출을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스크린은 고질라와 무토가 사라진 어떤 대낮에 초토화된 도시 풍경을 보여준다. 관객들은 스펙타클이 또다시 연기된 모습을 하염없이 넋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 마치 연애고수의 밀당을 보는 것 같다. 상대에게 절대 연락을 먼저 하면 안 되고 답장은 바로 보내선 안 되며 그 사람이 연락 온 후 최소 몇 시간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확인한 척 보내야 하고 크크나 흐흐를 너무 자주 쓰면 가벼워 보이니까 시크하고 짧게 답변해야 상대방과의 밀당에서 연애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식의 서스펜스와 미스테리에 대한 감독의 의지와 집념이 매 장면마다 선명히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영화를 볼 때면 흐뭇해진다. 아마추어의 쩔쩔매는 모습과 롤랜드 에머리 같은 이미 한물 가버린 수가 다 보이는 연출을 보면 휴 하는 한숨이 절로 나오기 마련인데 가렛 에드워즈 감독 같은 노련한 세련미 넘치는 연출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최신 아이돌의 세련된 창법을 실시간으로 듣는 것 같은 쾌감이 느껴져서 좋다. 이후 무토가 유유히 도시를 파괴하고 지나가는 장면이 저 멀리 보일 뿐이고 몇 분 뒤 어두운 밤에 무토가 어슬렁거리며 지나가는데 군인 몇 명이 철로 위에 납작 엎드려 무토를 바라보는 장면이 살며시 이어진다. 관객들은 철저한 관찰자의 위치에 앉아있다. 1시간 24분 즈음에 고질라는 재등장한다. 아까 고질라 최초 등장은 1시간쯤이었다. 이번에도 고질라는 물속에 있는데 등 위로 솟아오른 껍질이 거대한 섬처럼 보인다. 해군함은 당황해서 어물쩡거린다. 고질라가 피난민들의 차가 늘어선 다리로 다가가자 군인들은 헐레벌떡 총사격을 개시하고 고질라는 물 위로 일어서서 다리를 잡고 흔든다.
이때도 고질라의 손이나 머리 등 신체 일부만 클로즈업 된다. 특히 달려가는 스쿨버스 안에서 아이들이 일제히 울부짖으며 고질라의 울부짖는 모습을 창문 밖으로 바라보는 장면은 극도의 공포감을 자극하며 극도의 시각적 제한 상황을 연출한다. 관객들은 어느새 감독의 의도대로 고질라를 염탐하는, 끈질기게 추적하고 간절하게 염원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무토가 빗속에서 차를 부수는 장면도 어떤 승용차의 차창 밖으로 보여질 뿐이다. 건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겁먹은 사람의 시선으로 무토가 보여지기도 한다. 1시간 38분쯤 고질라는 세 번째로 등장한다. 이번에는 거의 10초에 달하는 엄청난 위압감의 굉음을 내지르는데 무토가 앞에 있기 때문이다. 드디어 영화의 클라이막스에 다다른 것이다. 이번에는 제대로 보여줄까? 고질라와 무토가 격전을 벌이는데 카메라는 지상의 군인들을 쫓기 바쁘다. 이들이 핵폭탄을 수거하기 위한 비밀작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관객들은 이번에도 배신감을 느끼며 스크린을 응시한다. 거의 2분을 군인들만 비추던 카메라는 이제야 무토와 고질라의 힘겨루기를 보여준다. 고질라가 무토를 깔아뭉개자 카메라는 또다시 지상의 피난민들과 군인들을 번갈아 보여주기 바쁘다. 고질라가 이기는가 싶더니 수컷 무토가 날아와 고질라를 공격한다. 암컷 무토와 수컷 무토의 양동작전으로 고질라는 열세에 처한다. 한편 지상에서는 핵폭탄을 안전하게 수거해서 군인들이 이동하는 중이다. 고질라가 처참하게 당하는 모습을 빌딩의 한층 넓은 창문 안에서 카메라는 미끄러지며 보여준다. 마침 인간 병사가 무토의 아래 불을 내고 암컷 무토가 헐레벌떡 자리를 비운 사이 고질라는 입에서 파란 브레스를 내뿜으며 수컷 무토를 제압한다. 영화 시작 1시간 44분 만에 고질라의 필살기가 나온 것이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브레스 쏘지. 더 이상의 말은 생략한다. 만약 대결의 초반부터 고질라가 필살기를 썼더라면 싸움은 싱겁게 끝났을 것이다. 혼다 이시로 감독의 1954년작에 등장하는 고질라는 워낙 브레스를 자주 써서 필살기라기보다는 평타 정도로 보인다. 필살기란 이토록 절박한 상황에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보여주어야 진정 쾌감이 살아나는 법이다. 암컷 무토가 군인들이 회수한 핵폭탄을 가지러 간 사이 수컷 무토가 날갯짓하며 고질라에게 덤벼드는데 고질라는 순간 꼬리를 휙 돌려서 일격의 수컷 무토를 죽여버린다. 진정한 액션이란 이런 것이다. 짜릿한 쾌감이 느껴진다. 고질라는 힘을 잃고 맥없이 쓰러져 버리고 만다. 한편 암컷 무토가 핵폭탄 코앞까지 다가가고 인간들은 핵폭탄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따발총을 쏴댄다. 암컷 무토가 핵폭탄에 입을 대려고 다가갈 때 쓰러졌던 고질라가 갑자기 등장해서 암컷 무토의 입을 쫙 벌리고 대놓고 자신의 필살기인 브레스를 입속에 시전한다. 미친 역대급 명장면의 탄생이다. 고질라는 무토의 절단된 머리를 들고 포효한다. 이 영화는 이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 무려 1시간 49분을 참았던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2016년 가장 최근 일본에서 만들어진 안노 히데아키 감독의 신 고질라를 살펴보자. 첫 장면, 도쿄 요코하마 앞바다. 무전으로 송수신하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하네다 그네 표류 추정 요트 발견. 알았다. 어떤 남자의 나레이션이 이어서 들린다. 표류 추정 요트 발견. 선체 손상 없음. 선명 글로리 마루. MJF 15041. 소유자 조의 요망. 선내에 탑승해서 누군가가 캠코더로 찍는 영상이 이어진다. 표류선의 승선함. 누구 계십니까? 가판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없고 유류품은 있음. 사고 온 적 없으나 수중 추락 가능성 있음. 승선자 없음. 인항하겠습니다.
갑자기 요트가 흔들리며 물이 치솟는다. 화면이 바뀌어 아쿠아 터널이 뚫린다. 피 같은 액체가 달리는 차량으로 쏟아져 내린다. 이처럼 영화는 실제 사고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실제로 취함직한 행동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고질라가 아니라 인간이다. 이것이 앞의 세 고질라 영화와 가장 큰 차별화 지점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고질라라는 절대적 재앙 앞에서 인간들, 특히 정치인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수상관저로 배경은 이동한다. 정보센터 1차 연락입니다. 아쿠아터널 상행선 균열로 침수, 차량 몇 대가 사고를 당했답니다. 관저 지하에 상황실 설치, 긴급회의 소집됐습니다. 총리님은 어디 계셔? 28분 뒤 도착하십니다. 내려가서 정보부터 확인하시. 복도를 걷는 이 둘은 지극히 사무적인 대화를 이어나간다. 관저 지하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는 확성기 음성이 모든 이들에게 들린다. 8시 30분경 사고 발생, 아쿠아터널 상행선 2.5km 부근 터널 천장 균열, 침수 발생, 차량 다수 피해. 장소가 바뀌어 양복을 차려입은 각계각층의 관료들이 모인 간부회의실. 해상보안대원들 수증기 기둥에 휘말림, 아쿠아라인, 상하행선 통행 금지, 연안에 주의령 발령됐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난상 토론이 이어진다. 상황이 어떻죠? 충돌 사고 5건 확인됐습니다. 원인은 국지적 지진입니까? 확인 중입니다. 해상 분화 현상과의 관련성은 아직 정보가 없습니다. 해상 헬기 영상입니다. 해저 화산이 분화한 것 같습니다. 화산 분화 형태가 아닌데 여기까지가 대략 러닝타임 3분까지의 대사들이다. 영화가 1분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니 2분간 다급하게 쏟아진 말들만 옮겨 적어도 이러하다. 이걸 만약 라디오로 듣는다면 정치인들의 100분 토론이나 9시 뉴스의 앵커 브리핑을 누구나 연상할 것이다. 그만큼 관료적이고 공무원적이며 사무적인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어찌 보면 감성을 제거하고 이성과 상식과 법으로만 꽉 찬 그런 종류의 말의 향연이 이어진다. 나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내가 고질라 영화를 보는 건지 일본 정치 영화를 보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다. 감독의 의도는 분명하다. 일본 정치 풍자다.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긴급 사태 및 국가적 재난 사태에 대한 대응의 미숙함과 어리석음을 대놓고 풍자하고 조롱하고 있다. 자, 이쯤에서 혼다 이시로 감독의 1954년작 고질라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정리한 것처럼 혼다 이시로의 목적과 방점은 전쟁이었다. 당시 고질라는 전쟁과 관련한 모든 상징들을 응축하며 대변하고 폭로했다. 고질라는 때론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이었고 핵폭탄의 파괴적 재앙의 힘이었으며 전쟁의 피해와 상처와 한이었다. 그런 고질라의 상징성이 2016년으로 훌쩍 넘어오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포커스가 맞춰진다. 초점이 옮겨간 것은 시대적 맥락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고질라가 미국으로 가면 SF 액션 배우가 되어버리는데 정작 본토인 일본에서 고질라는 사회적 비판과 정치적 상징성을 머금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고질라의 역할과 상징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극우 세력과 보수가 굳건한 나라로 몇십 년째 지속되고 있고 미국은 다양한 정치 성향들이 맞붙는 민주주의의 상징 같은 나라로 회자되고 있다. 어쩌면 이미 충분히 민주화된 국가 미국에선 고질라가 정치 따위 신경 안 쓰고 액션만 감당해도 되고 정치적 불균형이 너무도 심하여 진보적 상상력이 필요한 나라 일본에선 고질라가 한가롭게 액션이나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부득이하게도 정치와 사회를 비판해야만 했는지도 모르겠다.
고질라는 어느 나라에서 만드느냐에 따라 이토록 달라진다. 참고로 고질라가 한국에 오면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분석은 나중에 하겠다. 총리 집무실에선 대화가 이어진다. 바닷속에 거대한 열원이 있다는 건데 가능한 경우를 설명하십시오. 의장, 원자력 잠수함 사고나 멜트다운 가능성은 문부과학 장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수심에선 잠수함이 못 다닙니다. 방위성 장관. 마그마 수증기가 폭발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해저화산 분화일 겁니다. 국토교통성 장관. 야나기하라 장관님, 진원지도 얕고 성분도 수증기라고 하니 화산 활동으로 보기에 무리가 좀. 그래? 빨리 좀 말을 해. 죄송합니다. 새로운 열수 분출구인 듯합니다. 그래, 그거였어. 분출 위치가 터널 바로 위입니다. 지질조사도 했을 텐데 말이 안 됩니다. 조사를 대충 했겠지. 늘 그래. 재해 담당 장관. 총리님, 해저에 뭔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야구치란도. 뭔가라니 뭐지? 총리 오코치세이지. 거대 생물로 추측되며 인터넷 동영상도 있습니다. 당치도 않아. 고래가 내뿜은 물이라고? 바닷물이 끓고 있다는데 체온 100도 넘는 생물이 어딨나? 저희도 인터넷 영상을 봤는데 확실한 증거라 할 수 없습니다. 빨리 결론 내리시죠. 가능성 없는 의견은 잘합시다. 자, 여기까지만 보아도 탁상공론이라는 말이 얼마나 절묘하게 잘 어울리는지 관객들은 절감한다. 참고로 탁상공론의 뜻은 현실성이 없는 허황한 이론이나 논의, 괴상공론이라 한다. 이 장면을 유심히 살펴보면 특징이 하나 주목되는데 모든 이들이 손에 종이를 들고 종이에 적힌 무언가를 보면서 발언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부하 직원 혹은 자신보다 급이 낮은 사무공무원 혹은 비서가 작성해준 자료일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자기 생각이 없다. 누군가 써준 내용을 읊조릴 뿐이다. 전형적인 공무원스러운 사무처리다. 주인공인 야구치 란도는 젊은 정치 세력을 대변하는 인물로서 노인에 가까운 공무원 남자들이 헛다리를 짚을 때 거대 생물일 수도 있다는 제대로 된 추측을 이끌어낸다. 이러한 추론의 근거는 인터넷 동영상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을 신뢰하는 정치인인 것이다. 이들의 회의는 대회의실로 이어진다. 구체적 액션을 취하지 않고 회의를 하다 말고 또 다른 회의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동하는 통로에서 야구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정치 선배로 보이는 총리 보좌관 아카사카 히데키가 말한다. 야구치, 총리 브리핑은 결론을 정해두고 하는 거다. 더 이상 더 혼란을 일으키지 마. 그러자 야구치는 되묻는다. 모든 가능성을 보고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카사카는 대답한다. 패기는 좋다만 자네를 추천한 장관 입장도 생각해. 알겠나? 분명히 충고했어. 충고가 아닌 협박을 들은 야구치는 기죽지 않고 걸어가는 아카사카의 등을 노려본다. 곧이어 4층 대회의실에 양복을 차려입은 모든 남자들이 각 잡고 앉아있다. 회의가 이어진다. 부상자 이송 완료했습니다. 해상에는 소방팀과 헬기가 출동, 비상사태에 대비 중입니다. 도쿄만 연안 대처로는 분화로 인한 피해 위험성이 있어 경계 수위를 피난 준비에 맞추고 만일을 위해 하네다 공항도 전편 결항시켰습니다. 재밌는 건 이러한 국어책 읽기 식의 브리핑 도중 까만 화면과 함께 중간 생략이란 자막이 나온다는 것이다. 감독도 이 브리핑이 얼마나 하품나게 졸린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일본 관객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차가운 웃음을 지었을지 상상이 간다. 길고도 지루한 사무적 브리핑이 끝나고 회의가 이대로 종료될 것 같자 참고 있던 야구치는 소신 발언을 한다. 총리님, 다시 말씀 올립니다. 거대 미확인 생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부서의 검토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한 할아버지 정치인은 말한다. 야구치, 강요회의 자리에서 웬 농담인가? 총리는 이 말을 받아서 말한다. 다 기록에 남으니 정부를 부끄럽게 하지 말기에. 그런 생물이 있을 리 있나?
관객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런 생물이 당연히 있을 리 있다는 걸. 스크린에는 총리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총리를 조롱하듯 수면 위로 거대 생물의 꼬리 비슷한 게 솟구쳐 오른다. 회의 도중 정치인들은 TV 뉴스 보도를 통해 괴물의 정체를 처음으로 확인한다. 세월호 사건이 갑자기 떠오른다. 그때도 정치인들은 뉴스를 통해 정보를 입수했다고 들었다. 언론보다, 아니 그 누구보다 정보 입수와 대응이 빨라야 할 정부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이 강원도 두메산골에 사는 어떤 노인과 동일한 시간대에 참사 소식을 들어서야 신속 정확한 대처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일본의 주먹구구식 정치 상황이지만 묘하게 한국 정치판을 떠올리게 한다. 수면 위로 요동치는 거대 꼬리를 보고 회의는 긴급히 종료되고 강요들 다시 총리 집무실로 집합이라는 명령이 내려진다. 이쯤 되면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회의만 할 것인지가 이 영화의 서스펜스적 긴장감의 포인트로까지 여겨진다. 여기까지가 러닝타임 9분까지의 정리다. 지루한 난상 토론이 이어지는 사이 정체불명의 거대 생물 고질라는 마을과 도시를 초토화시키고 있다. 시민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정치인들은 토론의 늪에 빠져 있다. 고질라는 거대한 몸뚱이를 질질 끌면서 건물과 길과 보이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며 어디론가 전진하는 중이다. 고질라가 아수라장을 만드는 사이 정치인들이 한 일은 다방면 전문가 3명을 소집하여 고견을 들어보는 것이었는데 유명하다는 생물학자 3명의 의견은 저 영상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 신종 수생생물이라는 것 외엔 도무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실제 영상이라는 증거도 없고 추측만으로 판단하는 일은 생물학계에선 있을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한마디로 모른다는 말을 그럴듯하게 내뱉은 셈인데 앉아서 헛짓들만 하는군 이라고 총리 비서관실의 어떤 비서는 중얼거린다. 야구치는 비서 시무라에게 부를 사람 없나? 라고 물어보는데 환경성에 뛰어난 선배가 있는데 직급이 과장 보좌라서 라고 말을 얼버무리지만 야구치는 상관없어. 당장 불러 라고 답한다. 이렇게 불려나온 환경성 야생생물과 과장보자 오가시라는 노트북으로 영상을 분석해서 자기 의견을 공무원들에게 말한다. 기어다니는 것 같지만 보행도 합니다. 아가미 형상이 있어 수생생물 같지만 페어처럼 다리가 있을 거라 추측됩니다. 다리가 있다면 상륙 가능성이 있다고요? 상륙 가능성 있습니다. 앞에 3명의 전문가들과 달리 오가시라는 이처럼 관찰력과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결정적인 답변을 해냈다. 이를 계기로 오가시라를 포함한 온갖 괴짜들을 모아서 고질라를 제거하기 위한 팀이 꾸려진다. 결과적으로 막판에 정부 관료들과 엘리트들이 해내지 못한 일을 이들은 멋지게 해내서 고질라의 무차별적 파괴를 멈추게 하는 데 큰 공헌을 한다. 워낙 분석할 지점이 풍부한 영화라 이쯤에서 디테일한 지점은 마무리 짓고 다음 기회에 이 영화에 대해 별도의 평론을 꼭 쓰고 싶다. 눈치채셨겠지만 나는 이 영화의 장면과 대사를 위에 3문단에 걸쳐서 디테일하게 옮겨 놓았을 뿐이다. 좋은 영화는 이처럼 모든 장면과 모든 대사를 그대로 서술하기만 해도 소설이 되고 시가 되고 철학이 된다. 최대한 영화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 지면에 옮겨놓고만 싶었다. 고질라라는 어찌 보면 유치할 수도 있는 제한된 소재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영화적 표현의 극한의 경지를 보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감독이 안노 히데아키라서, 아니 안노 히데아키만이 만들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독특한 영화라서 더 애착이 갔는지도 모른다. 안노는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와 신세기 에반게리온으로 세계적 명성을 획득한 살아있는 전설이다. 나는 신 고질라의
그토록 끈질기게 등장하는 긴박한 브리핑들을 보면서 에반게리온에서 사도들이 등장할 때마다 속도감 있게 브리핑하는 작전 상황실의 모습을 자연스레 떠올렸다. 브리핑 씬의 의도와 효과는 뭘까? 브리핑은 구체적으로 영화와 관객들에게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영향을 미치는가? 사건을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손쉬운 방법은 사건을 찍는 것이다. 혼다 이시로, 롤랜드 에머리, 가렛 에드워즈 감독은 고질라를 보여줬다. 가렛 에드워즈는 감추고 슬며시 보여주는 영리한 전략을 택했다. 안노 히데아키도 물론 고질라를 보여준다. 하지만 그가 보여주는 방식은 앞선 세 감독과 차별화된다. 고질라의 외양이 다르고 고질라를 말하는 방식이 다르다. 지금부터 이 두 가지를 살펴보자. 우선 그는 왜 브리핑의 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영화는 내내 고질라의 등장으로 인한 구체적 피해 상황, 정부 대처 방식, 고질라의 이동 방향, 군대의 공격 전략과 대응 사격, 폭격, 경제적 피해, 인명 피해 등등을 끊임없이 나열하며 관객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이건 세월호 사건 때도 익혀보아온 전형적인 뉴스 속보의 방식이다. 고질라라는 재앙이 실제로 닥쳐온다면 국민들은 뉴스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경청할 것이다. 에반게리온이 사도와 맞설 때에도 상황실에서 끊임없이 브리핑하는 이유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화가 아닌 실제 상황이라는 것, 사도나 고질라 같은 절대적 재앙 앞에 나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끊임없이 말로 짓거리는 것이 다라는 것을 영화는 2시간 내내 말하고 있다. 때론 고질라의 말없는 액션씬보다 고질라가 전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인간이 말로 전하는 상황이 더욱 긴박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잦다. 가만 생각해보면 이 영화에서 고질라가 대놓고 등장했던 씬보다 고질라가 나오지 않고 인간들끼리 현란한 말로 치고받고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더 긴장감 있고 더 재밌었던 것 같다. 안노는 말의 주술적 힘을 잘 아는 감독 같다. 잘 쓰여진 소설이 영화보다 더 스릴 있고 재미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진리이며 진실이다. 성인들은 그래서 잘 보라고 하지 않고 잘 들으라고 늘 강조했는지도 모른다. 각각의 고질라 디자인을 정리해보자. 혼다 이시로의 고질라는 마치 고질라 탈을 뒤집어 쓴 사람처럼 생겼었다. 헛웃음이 피식 새어나오는 조잡한 디자인은 제작비의 한계이자 시대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영화에서 고질라가 상징하는 전쟁 자체가 괴수 탈을 뒤집어 쓴 사람의 난동으로 미니어처 세트가 부서지는 것처럼 가짜가 가짜를 불태우고 파괴하는 헛되고 우스운 짓거리라고 정의한다면 어떨까? 영화의 메시지와 고질라의 상징성이 절묘하게 상응한다. 그래서 이 영화는 걸작이다. 고질라는 그 속에 인간이 있다고 여겨질수록 고질라의 외양이 더 형편없고 더 초라할수록 가짜 티가 많이 나면 날수록 이 상징성은 찬란히 빛나는 것이다. 이후 만들어진 영화들이 리얼리티라는 실제성을 강박적으로 추구하면서 결코 가지지 못하고 훔치지도 못하는 오직 1954년에 고질라 영화만이 해낼 수 있는 어떤 느낌과 질감을 이 영화는 아이러니하게도 성취하고야 말았다. 그 누구도 시간을 과거로 되돌릴 수 없듯이 미래의 고질라 디자인은 점점 세련되고 점점 진짜처럼 되어만 갈 것이 분명하기에 혼다 이시로의 고질라는 영원 불멸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롤랜드 에머리의 고질라는 거대한 도마뱀처럼 날렵하다. 실제 티라노사우루스가 저토록 뜀박질을 잘했는지 모르겠으나 개량된 거대 티라노처럼 보이는 녀석은 헬기의 추적과 미사일도 노련하게 피해 다닌다.
아니 고질라가 피한다기보다는 군인들이 일부러 고질라를 맞추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 이들은 지금 혼신의 연기를 해내고 있다. 그것도 아주 훌륭하게, 그럴듯하게, 짜맞춘 각본대로. 이 고질라는 할리우드 SF 액션 대작을 위해 만들어진 3D CG 그래픽에 불과하다. 관객도 알고, 감독도 알고, 나도 안다. 마치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처럼 가상의 고질라 그래픽을 진짜처럼 믿고 그저 팝콘이나 질겅질겅 씹으면서 즐기면 그만이다. 이런 고질라의 족보를 따지는 건 바보짓거리이고 구식일 뿐이다. 애초부터 고질라가 아닌 어떤 덩치 큰 괴수 녀석을 고질라라고 임시로 부르는 것 뿐이니 말이다. 매 장면마다 얼마나 창의적으로 긴장감을 유발하는지, 액션씬이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기발하게 미사일을 피하고 도시를 파괴하고 근사한 장면을 연출하는지만이 중요하다. 후속편이 나와줘야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텐데 망해버려서 애석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덕분에 이 고질라도 영원히 못 보게 되었다. 가렛 에드워즈의 고질라는 숨바꼭질의 달인이다. 온전한 풀샷은커녕 다리조차 구경하기 힘들고 영화에 몇 번 등장하지도 않는다. 감독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노쇼 축구 경기처럼 관객들의 애간장을 태우는데 아주 그냥 도가 텄다. 오랜 시간 기다려서일까 고질라가 그라운드에 등장할 때마다 실제로 몇 분 안 뛰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열광적인 관객들의 응원 소리가 땅이 흔들릴 듯 들려온다. 육중한 곰처럼 생긴 거대한 고질라의 포효 소리와 카리스마는 엄청나서 보는 이를 압도한다. 절제의 미를 잘 아는 감독은 절대 고질라가 등장하는 씬을 낭비하지 않으며 최대치를 보여주려는 여타 감독과는 달리 최소치만을 우직하게 찔끔찔끔 보여준다. 특히 막판에 고질라가 꼬리쳐서 무토 죽이는 씬과 무토 입 열고 브레스 쏘아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씬은 한 번 보면 육성으로 와 하는 탄성이 절로 나오는 명장면임이 분명하다. 신체적 특성과 한계 때문에 고질라의 액션씬이 무척이나 제한되니까 이렇게 연출한 것이다. 롤랜드 에머리의 고질라가 우습고 가렛 에드워즈의 고질라가 카리스마 넘치고 세련된 이유를 우리는 곰곰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식 고질라의 가장 적절한 답은 가렛 에드워즈를 비롯한 몬스터버스의 최근 고질라들이 훌륭히 선보였다. 안노 히데아키의 고질라는 한마디로 기괴하다. 우선 물에서 갓 튀어나온 고질라는 진화하기 전에 네 발로 엉금엉금 걸어 다니는데 동태 눈깔에 갈색 털복숭이에 양옆에 아가미 같은 곳에서는 피를 철벙철벙 흘린다. 지금까지 고질라의 외양은 허접하거나 촌스럽거나 무섭거나 잘생겼거나 멋있거나 못생겼거나 거대하거나 등등이었다. 그런데 기괴함이란 감정만은 왠지 고질라에게서 느끼면 안 될 것만 같은 거의 유일한 감정인 것이다. 기괴함이란 단어를 잘 쪼개보면 너무나도 이상하게 생겨 먹어서 어떻게든 멀리하고 싶은 대상이란 뜻이다. 기괴는 단순히 못생기거나 촌스러운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라리 안 볼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혐오와 기피의 감성을 담고 있는 단어다. 징그러운 거미를 손으로 만지는 느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안노 히데아키는 고질라를 왜 이토록 기괴하게 디자인한 걸까? 고질라가 이 영화 내내 한 일이란 그저 걸어다니는 것, 보행뿐이다. 고질라 입장에선 인간들이 자꾸 귀찮게 하니까 당황스럽고 짜증날 수도 있겠다. 자기는 단지 방사능에 본능적으로 이끌려서 걸었을 뿐인데 거리와 건물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도망친다. 고질라는 말이 없다. 그저 묵묵히 걸을 뿐이어서 더더욱 신비스럽고 의중이 궁금할 뿐이다. 이런 고질라를 사람들은 인류의 적으로 간주하고 무차별 폭격하는데, 공중폭탄이 떨어질 때마다 고질라는 레이저빔을 쏘아 비행기와 미사일을 격추시킨다. 사람들이 고질라를 죽이려는 이유는 자신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혐오와 기계와 파괴의 상징. 고질라는 마치 일본인들이 일상에서 피치 못하게 겪어온 지진과 쓰나미와 핵발전소 사고를 연상케 한다. 누구도 긍정하지 못하는 전적인 부정과 악의 상징. 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내려면 그것들, 지진, 쓰나미, 핵발전소 사고와 결국은 함께 공존해야만 하는 처지. 이것이 고질라가 기괴한 이유다. 한계는 창작의 조건이다. 어떤 창작도 무한대의 자유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소설조차도 분량의 제한이 있다. 신조차도 성경에 등장하는 순간 텍스트에 갇혀버린다. 위에 소개한 4명의 감독은 주어진 고질라 캐릭터의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 나름의 고질라에 대한 창의적 해답을 찾아냈고 자신의 영화에 적용했다. 고질라의 한계 조건들은 무엇이었을까? 외양은 통통한 티라노사우루스가 우뚝 선 모습이다. 팔이 짧다. 다리는 두껍다. 꼬리는 길고 등에는 갈기 같은 게 삐죽 솟았다. 너무 변형되면 사람들이 고질라를 못 알아보기에 이 겉모습 가이드라인을 가능한 지켜야만 한다. 거의 50에서 100m에 달하는 거대한 신체적 조건 때문에 점프하거나 달리지 못한다. 움직임이 굼뜨고 육중하다. 인간들이 미사일을 쏘면 가만히 서서 맞는 수밖에 없다. 고질라의 외피는 정말 튼튼해서 웬만해선 상처 입지 않는다. 필살기로 브레스를 입에서 뿜어낸다. 처음부터 쓰면 시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타이밍에 써야 한다. 말을 못한다. 인간과 소통이 안 된다. 지능이 얼마나 높은지 혹은 낮은지 알 수 없다. 출처는 핵, 방사능과 연관 있다. 핵실험 때문이건 핵폭발 때문이건 핵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는다. 핵을 주요 식량으로 움직인다. 물속을 헤엄칠 수 있다. 수륙 양용이다. 날지는 못한다. 인간을 함부로 죽이진 않는다. 인간에게 적대적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게 강아지처럼 우호적인 것도 아니다. 야생동물처럼 본능적으로 움직인다.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다. 괴수들의 왕이다.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자존감이 높다. 자기보다 더 강한 괴수가 있으면 무조건 찾아가서 이겨야만 직성이 풀린다. 뭐 당장 생각나는 건 이 정도다. 이보다 더 많은 한계 조건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때론 조금씩 어겨가면서 각각의 감독들은 나름의 고질라 세계관을 만들어갔을 것이다. 이런 한계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한계에 기반한 독창성이 발현된다. 흰 종이만 던져주고 자유롭게 개수 영화를 만들어 보라고 지시하는 것보다 이런 고질라의 디테일한 한계 조건들을 제시하고 괴수 영화를 제작해 보라고 말하는 것이 창작에 훨씬 도움이 됨은 물론이다. 고질라 영화는 기본적으로 고질라 세계관 영화이기도 하다. 다음 글에서는 몬스터버스에 대해 다루려 한다. 앞으로도 고질라 시리즈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단일한 캐릭터를 이토록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낸다는 게 재밌고도 경이롭게 느껴진다. 위에 설명한 4마리 고질라만큼이나 이질적이고 기발한 새로운 고질라들이 미래의 영화들에서 더 많이 출몰하기를 나는 기대해 본다. 네, 다 읽었는데요. 좀 길었죠? 1시간 20분 걸렸습니다. 1시간 20분짜리 글을 제가 일주일 동안 썼어요. 네, 만만치 않네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